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드 엔진 컨퍼런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발표자로 선정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안드로이드 스태틱 스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고요. 이제 부제로는 논문 230편을 제가 논문 읽으면서 정리한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이 주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3분 요약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애널리시스 소개에서는 이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세 번째 플로우 드로이드를 통해서 알아보는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에서는 이 구현된 그 GitHub 레퍼지토리 중에 가장 좀 잘 만들어졌다고 제가 평가하는 플로우 드로이드의 어떤 아키텍처나 구조, 그리고 어떤 이 플로우 드로이드라는 도구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논문 230편을 통해 제가 정리한 이 분야의 이제 흥망성쇠를 한번 다 같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연구가 어떻게 발전을 했고 이제 막 한계점이 또 어떤 거에 도달을 해서 최근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퓨처 월크스라고 이제 이 분야에 조금 더 남은 연구거리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려는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선 인트로덕션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라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 주제는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자동화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수가 점차 증가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보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정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변종이 없는 반면에 이제 악성 애플리케이션은 코드의 일부만을 그러니까 살짝 탐지만 살짝 우회하는 기법으로 자동화 생성을 해서 변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 생성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분석가가 일일이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 탐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분석 도구에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을 이용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은 이제 데이터 흐름 분석, 데이터 플로우 애널리시스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법을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일반적인 자바 바이트 코드라 자바에서 이제 따와서 안드로이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그 고유한 특징 때문에 기존의 자바에서 됐던 그런 기법들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들을 플로우 드로이드라는 도구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로우 드로이드라는 도구를 저희가 오늘 좀 자세하게 볼 건데 이 도구를 제가 한번 써보니까 약 한 10분 정도 내외의 시간에 한 개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물론 좀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 플로우 드로이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이 그 앱 전체의 코드 구조를 다 모니터링을 해서 모델링을 뭐 하나의 모델로 만들고 그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그래서 10분 내외의 시간이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특히 이런 도구가 이제 이용되는 곳이 개인의 PC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그 탐지하는 화이트리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곳 아니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이런 플로우드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구가 엄청나게 빠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10분 내외의 시간에 정확하게 탐지가 된다고 하면 참 합리적인 그런 잘 만든 도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드로이라는 도구라는 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어떤 프라이버시 리크하는 그런 앱인지 아니면 해킹을 시도하는 벌너러빌리티를 찾아내는 그런 앱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을 마쳤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기법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인트 애널리시스라는 기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법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기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나온 그 데이터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어떻게 흐름을 가지고 그 흐름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분석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왼쪽과 같이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소스로부터 온 데이터들은 그 소스에서 영향을 받은 오브젝트는 테인티드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테인트는 오염이라는 뜻으로 이 때가 묻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어셈블리 코드를 보시면 그 소스라는 곳에서 이렇게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라는 것도 밑에 용어 정리를 또 해놨는데 소스 함수로부터 호출돼서 리턴으로 온 값은 테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소스라는 거는 그 오염의 출처입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온 데이터는 테인티드 되고 그 데이터가 바로 EAX. 그래서 EAX가 가장 먼저 테인티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AX가 20과 비교돼서 같을 경우에는 if문으로, 다를 경우에는 else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if문에서 보면 이제 EAX가 EBX로 이렇게 무브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테인트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EAX도 테인트고 EBX가 EAX의 영향을 받아서 비로소 이제 테인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BX를 푸시한 다음에 콜, 싱크를 하게 되면 이제 소스로부터 싱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데이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고 else문에서 이제 XOR, EAX, EAX 이렇게 했을 때는 테인트가 삭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셈블리 코드를 통해서 테인트 애널리시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봤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테인트는 오염이라는 뜻으로 그 분석가가 관심 있는 어떤 그 추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는 그 믿을 수 없는 사용자의 인풋 데이터를 테인트라고 보통 지칭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영향을 받은 데이터들은 테인티드가 되는 겁니다. move, EBX, EAX가 그러했듯이. 또 위에서 살펴봤듯이 source라는 거는 테인트 데이터가 생성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어떤 추적하기를 원하는 데이터의 생성 지점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외부 입력 값입니다. 싱크는 테인티드 데이터가 도착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테인티드 데이터가 소스로부터 생성돼서 싱크에 도착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고 그렇게 도착했을 때 사용자에게 그 소스와 싱크 그 쌍이 이렇게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반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테인트 애널리시스의 목적이 이제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 탐지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와 싱크가 좀 변하게 되는데 소스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반환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제가 가져온 코드를 보시면 get device id라고 저게 아마 IMEI를 가져오는 그 함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용자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소스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get device id라는 함수가 로부터 반환되는 이 string device id 여기 부분이 테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아래쪽 send text message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그런 함수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source to sync의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정한 소스로부터 사용자가 지정한 싱크까지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있는지를 보면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지 유출하지 않는지를 탐지하는 기법이 테인트 애널리시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은 스태틱하게도 구성할 수 있고 다이나믹하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주제가 이제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인데 다이나믹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왜 다이나믹보다 스태틱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이나믹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은 이제 안드로이드 실행 환경, 보통 이제 달빅 버추어 머신이나 ART를 일부 이제 컴파일러 쪽을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수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 하나하나의 동작이 일어날 때마다 관찰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약간 DBI 이런 거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로그를 통해서 관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사진을 보면 이거는 제가 아래쪽에 언급한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에뮬레이터 1과 에뮬레이터 2 그리고 애널리시스 엔진을 통해서 에뮬레이터 안에 이제 그 내 프로세스 내부 흐름을 관찰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에 이제 ADB 로그캣 이런 거를 통해서 아웃풋을 관찰을 합니다. 또 이제 이 사용자 입력과 비슷한 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토 이벤트 제너레이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직접 클릭하지 않아도 이벤트 인풋을 이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 환경을 만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인풋이나 시스템 이벤트들을 자동으로 발생시키고 이 과정에서 로그 데이터나 뭐 함수 실행으로 인한 프로세스 메모리 구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 DVM이나 ART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 실행 환경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스태틱에 비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그 데이터 릭을 이제 리포팅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이런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이 논문을 읽는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제 실험실에 이걸 그대로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하다 보면 뭐 애플리케이션이 오류가 난다든지 이제 잡히지 않는 익셉션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코드 커버리지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인풋을 다 넣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스태틱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어떤 뭐 입력값에서 분기가 있는지 어떤 사용자 뭐 입력이나 어떤 사용자 이벤트로부터 뭐 데이터가 유출되는 흐름이 있는지를 이 다이내믹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좀 이제 스태틱 애널리시스에서는 조금 덜 하게 되는데요. 이 스태틱 애널리시스는 이제 소스 코드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에 적용하게 된다면은 APK 파일을 인풋으로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이 흐름을 분석을 해서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코드 구조, 문법, 순서, 의미 등을 고려해서 이제 그 데이터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콜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래프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그래프에서 테인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을 분석을 하는 거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 구축이 쉽습니다. 그래서 뭐 GitHub 레포지토리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몇몇 이제 라이브러리 설치한 다음에 돌리면 쉽게 돌릴 수 있고요. 시간도 비교적 적게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플로우드로이드에서는 약 1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드 커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분기문이나 뭐 예외 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한 모든 그 분기나 가능한 모든 흐름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있고 따라서 코드 커버리지가 높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실행하는 환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false positive가 높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취약하다고 이렇게 리포팅되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법한 것들을 얘가 이제 결과라고 자꾸 출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만든 도구가 아니면 되게 노이지하게 막 이상한 결과들을 자꾸 출력하기 때문에 사실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이 false positive가 많을수록 도구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게 사실 이 도구 개발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을 다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어떤 챌린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다이내믹 기법의 단점보다는 스태틱 기법의 단점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많이 연구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바이너리 분석을 할 때는 다이나믹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이 더 많이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에서는 그게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달빅 바이트 코드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달빅 바이트 코드가 이렇게 뭐 스택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그 OP 코드도 굉장히 많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그 처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플로우 드로이드에서 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를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메인 엔트리 포인트가 없다는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각 컴포넌트는 그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엔트리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컴포넌트들이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맞물리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메인 엔트리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분석을 실행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분석 시작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 메인 함수를 만드는 것부터가 사실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뒤에서 메인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냈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외에도 이제 자바에서 지원하는 자바 리플렉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또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implicit flow나 intercomponent communication (ICC) 등의 처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 연구들이 있어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여겨지는 플로우 드로이드를 통해서 그 플로우 드로이드가 어떻게 그런 안드로이드에서 힘든 그 챌린지들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구현을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안드로이드 스페시픽 피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드로이드라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먼저 고려를 하는 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그 이 플로우 드로이드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걸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컨저베이티브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델링을 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떤 함수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그냥 뭐 XML이나 뭐 어떤 사람 좀 보기 쉬운 그런 형태로 그냥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의 array copy, system.array copy라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뭐 몇 번째 인자를 뭐 리턴 값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결과 값들을 정리해 놓은 거를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정리를 해 놓던지, 아니면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컨저베이티브 어프로치라고 하면 그냥 보수적으로 좀 실수는 없도록 그냥 넘겨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스템.array copy를 그냥 모른다고 하면, 그냥 하나의 파라미터라도 테인트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나머지 파라미터랑 리턴 데이터를 전부 다 테인트라고 치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흐름을 못 잡는 경우는 없을 텐데 거짓 흐름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컨저베이티브 어프로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둘 중에서 1, 2번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플로우 드로이드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이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그 각각의 뜨는 화면, 보통 그냥 화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각각의 그 뜨는 화면들이 대부분 다 컴포넌트라고 보면 되고, 이 컴포넌트 4개 중에서 대부분 이제 액티비티 클래스를 따르고 있는데, 이 액티비티 클래스 같은 이런 컴포넌트들은 각각의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보다가 다른 뭐 버튼을 눌러서 다른 화면이 전면에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원래 보던 화면이 이제 재개 라운드에서 정지, 중지, 종료의 라운드로 가게 되고, 제가 클릭해서 나온 그 화면이 이제 생성, 시작, 재개, 정지, 중지 이렇게 다시 라이프 사이클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복잡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동작하는 게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메인 엔트리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을 해야만 실행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또 있고요. 또 그 와중에 그 시스템이나 유저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떤 버튼을 어떤 과정에서 클릭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사용자의 GPS가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들이 콜백 함수 형태로 이제 컴포넌트 내부에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콜백 함수도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날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컴포넌트들끼리도 소통을 하는데,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와 소통을 할 때 인텐트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인텐트를 이 explicit과 implicit intent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분석하기에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겨내줘야 되고, 네이티브 코드를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C나 C++로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를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JNI라고 부르는데, 이런 코드들을 네이티브 코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자바를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 이런 C나 C++ 라이브러리를 전혀 그냥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게 이 네이티브 코드라는 어려움인데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펑션을 하나하나 모델링해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컨저베이티브 어프로치를 띄게 됩니다. 그 또 이제 플로우 드로이드가 이겨내야 할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그 센시티비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이제 플로우 센시티비티는 그 실행 흐름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어의 그 순서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A는 휴먼이라고 하고 휴먼이 워크를 한 건데, 이제 A가 캣이라는 객체로 덮어 씌워집니다. 근데 이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 인센시티브 콜그래프처럼 캣이 걷는다 이런 거짓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순서를 고려해서 이 휴먼이 걷는다라고 이렇게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 센시티비티로는 이제 컨테인 C1과 C2가 있는데, C1은 이제 휴먼 객체로 셋을 했고요. C2는 캣 객체로 셋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휴먼 객체에 대해서 워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오브젝트 센시티비티가 없을 경우에는 C1과 C2를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C1 휴먼만이 워크를 해야 되는데 캣까지 워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정이 어떻게 되고 함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 객체 내부의 함수를 호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해석을 한다, 이거를 센시티비티라고 부르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2개를 가져왔지만 플로우, 오브젝트, 패스, 필드, 컨텍스트, 이런 센시티비티를 잘 지켜야만 이제 코드가 온전히 해석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외의 고려 사항으로는 implicit flow라는 게 있어요. 이제 테인트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이 실행 흐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는 자바는 아니지만 이제 테인트가 if 구문에 들어가서 그 테인트의 값에 따라서 프린트 되는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테인트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으니까 이건 테인트 전파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접적인 전파, implicit flow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자바 스페시픽 피처, 이건 자바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인데 이것들도 분석을 꽤나 까다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리플렉션이고요. 리플렉션은 이제 악성 코드 분석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 데이터 어떤 한 객체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어떤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리플렉션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호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플렉션을 이용하면 중요 데이터를 약간 비밀스럽게 이렇게 호출하고 숨기거나 프라이베이트 함수나 프라이베이트 변수를 변경을 한 다음에 호출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좀 특이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플렉션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예외 흐름에서 그 어떤 데이터를 릭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도 다 봐줘야 되는데, 예외 처리도 다 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외 처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던 이런 모든 흐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해낸 것이 플로우 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드로이드는 2014년에 발표된 그 애플리케이션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 도구고요. 2135회 인용이 되었고 GitHub 스타에서 800개, 700개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설명에 따르면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제 꽤나 이제 잘 이용되고 있다고 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 성능이 이제 꽤 뛰어나다. 그러니까 꽤 뛰어나다는 게 논문에서 여러 그 측정한 논문들이 있어요. 거기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손에 꼽히는 성능을 가진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현재까지 유의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좋은 점이고요. 이제 다른 도구들은 이제 살짝 다 이제 업데이트가 거의 중단되어서 최신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을 하게 돼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요. 이제 플로우 드로이드가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고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PK를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콜 그래프로 바꿔주는 그런 수트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바 바이트 코드를 이제 자바 바이트 코드 그 자체로는 좀 분석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짐플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수트입니다. 그래서 수트는 플로우 드로이드에서 만든 건 아닌데 되게 뭐 널리 쓰이는 그런 곳이고요. 수트에서 네 가지 이제 인터미디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플로우 드로이드에서 지원하는 게 짐플이라는 것이고요. 이 짐플은 3 어드레스 자바 인터미디어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좀 그 분석하기 되게 쉽도록 깔끔하게 코드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트에서 또 하나 지원하는 게 이제 짐플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런 오른쪽에 보는 것 같은 콜 그래프로 이제 이거를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수트를 이용해서 APK를 콜 그래프로 만들고 이제 이 콜 그래프가 생성이 되면 이 만들어진 콜 그래프를 기반으로 IFDS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플로우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IFDS 프레임워크는 아래쪽에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뭐 이런 것의 약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콜 그래프를 기반으로 어떤 이런 데이터 흐름 분석을 폴리노미얼 타입 내에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몇몇 약간 정확성을 살짝 희생을 하면서 이 콜 그래프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흐름을 그래도 정확성을 살짝 희생을 하면서 유한한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뭐 메인 함수로부터 리드 되고 콜 되고 리턴 되고 뭐 메인 다시 엑시트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점과 그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IFDS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드로이드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까 APK를 수트라는 걸 이용해서 그 짐플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 짐플을 이용해서 또 콜 그래프를 바꾸고 이 콜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플로우 드로이드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면 수트가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짐플로 만들어진 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이 IFDS 솔버가 그 아까 본 것처럼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데이터 흐름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IFDS 솔버는 이제 단순히 IFDS 형식으로 만들어진 그 알고리즘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IFDS만으로 테인트 애널리시스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플로우 드로이드 코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드로이드 코어는 뭘 하냐면 이제 소스 코드를 분석을 다 해서 이 그 IFDS 솔버가 풀어낼 수 있는 그 문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이제 테인트 애널리시스와 관련해서 그 테인트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테인트 소스는 무엇이고, 테인트는 언제 전파가 되고, 언제 생성 소멸이 되고, 또 어떤 흐름에서 이렇게 뭐 전파되는지 또 뭐 약간 특이한 점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IFDS 솔버랑 플로우 드로이드 코어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뭘 하냐라고 하면 플로우 드로이드 코어가 만들어주는 그 지원해주는 각가지 기능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플로우 드로이드 코어가 어떤 친구가 소스고 어떤 친구가 싱크인지, 그러니까 테인트가 어디에서 생성돼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소스 싱크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스 싱크 매니저고요. 또 어떤 플로우 드로이드가 함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네이티브 함수는 또 처리를 못하는데 네이티브 함수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그 도움을 주는 친구가 네이티브 콜 핸들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플로우 드로이드가 대충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이제 그 컴포넌트들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루면서
그거를 되게 메인 엔트리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어떻게 메인 엔트리 포인트를 잡아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포넌트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선 이 컴포넌트들이 안드로이드 manifest.xml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share activity라는 액티비티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PK를 분석을 할 때는 APK 내부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을 꺼내서 이 액티비티들을 식별을 하면 되고요. 이제 각 식별한 액티비티들을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를 봤을 때, 우선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실행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컴포넌트가 생성이 돼서 스타트한 다음에 재개, 리줌 된 다음에 맞게 러닝을 하다가 사용자가 이렇게 다른 액티비티가 전면에 오게 되면 온 포즈 하게 되고, 이제 시각에서 멀어지면 온 스탑, 여기서 이제 뭔가 좀 길어지면 그 앱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되면 온 크리에이트로 다시 실행 흐름이 넘어가게 되고, 아니면 이제 온 리스타트로 해서 스타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실행 흐름들을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순서는 알 수 없다는 특징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 실행을 하다가 다른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온 포즈로 갈 거고, 온 포즈 된 상태에서 앱 프로세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킬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 포즈에서 온 리줌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온 포즈에서 가만히 있다가 뭐 온 스탑으로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 스탑에서 뭐 온 리스타트로 갈지, 아니면 뭐 온 크리에이트로 갈지, 온 디스트로이로 갈지,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가능한 모든 흐름을 다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을 가능한 모든 흐름에 따라서 모델링을 해줘야 정확한 데이터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콜백 함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백 함수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유저의 버튼 클릭이나 GPS 변경과 같이 시스템 이벤트 혹은 유저 이벤트에 따라서 콜백 함수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컴포넌트의 실행 흐름에서 이 콜백 함수가 언제 실행될지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그림에서 P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제 콜백 함수가 들어갈 부분인데, 그러니까 뭐 온 리줌 부분이 실행될 동안에 콜백이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온 포즈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P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온 스탑에서 이제 온 디스트로이 가기 전에 P가 실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모든 그 순열을 모두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 흐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컴포넌트가 앱별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실행 순서는 또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또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순서를 또 임의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고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먼저 실행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고려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설명했던 모든 걸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각각 개별의 컴포넌트들을 각각 모델링한 다음에 그 모델링한 것들을 모두 다 합쳐서 하나의 이제 메인 함수를 생성을 하고, 생성한 메인 함수에 대해서 엔트리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의 컴포넌트들을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했으니까 이제 테인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그 테인트 프로파게이션 룰이라고 부르는데, 이 테인트를 전달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아래쪽에 이제 normal flow, 뭐 call flow, return flow, call to return flow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테인트가 전달되는 규칙입니다. normal flow는 이제 그 오른쪽에 B는 A 이런 것처럼 이제 뭐 함수 호출이나 리턴이 없는 그런 흐름들을 normal flow라고 부르고, 콜 플로우는 이제 함수 호출이 있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콜리, BC 이런 부분들을 콜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콜 플로우가 일어나게 되면 그 해당하는 함수로 이렇게 흐름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쭉쭉 실행이 되다가 이제 함수가 다시 리턴할 때 리턴 플로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 선이죠. 그래서 리턴 플로우가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 빼먹은 콜 투 리턴 플로우는 뭐냐면 이제 그냥 콜 함수긴 한데 그 시스템에서 어떤 네이티브 함수처럼 특별하게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특별한 로직을 넣어서 콜 투 리턴 플로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논문에는 굉장하게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렇게 포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다 가져올 순 없고 이렇게 총 8가지의 이런 포멀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하나만 좀 설명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노멀 플로우에 대한 설명이고, 그 x.fn은 fm에 대한 그런 수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테인트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 n과 m은 그 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n이 예를 들어서 0이면 그냥 x인 거고, n이 1이면 x.f, n이 2이면 뭐 x.f.g 이런 식으로 그 점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쪽 수식에서 t는 가능한 모든 그 테인트는 그 값들의 집합이고, 그 첫 번째 그 식이 의미하는 게 이제 아래쪽, 그러니까 이 식이 세 개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아래쪽처럼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테인티드 데이터고 yg는 테인티드 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테인티드 되지 않은 y에 그 x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식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이렇게 간단한 객체가 아니고 그 객체 안에 뭐 x.f.g가 테인티드인 경우에도 이제 y는 x 했을 때 x에 있는 그 x.f.g가 y.f.g에 이렇게 테인티드 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수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면, 이제 1번 흐름은 이제 테인티드 되지 않은 데이터에 테인트가 전파되는 그런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인트가 이제 다른 테인티드 되지 않은 거에 이렇게 덮여 씌워져서 소멸되는 그런 흐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테인트드 되지 않은 데이터들끼리의 데이터 흐름으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노멀 플로우, 콜 플로우, 콜 투 리턴 플로우, 그리고 뭐 리턴 플로우 이렇게 네 개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포멀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정의된 거를 코드로 구현을 했을 때 이 플로우 드로이드가 그 테인트가 전달되는 것들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까지 알아본 그런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포함해서 그 애플리케이션 내부 코드들을 각각 이제 테인트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뭐 전파되는지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톱 드로이드라는 게 하나 더 붙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모델링을 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들을 전부 다 플로우 드로이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리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 흐름에서 플로우 드로이드를 이용해서 미리 이제 프리 컴퓨팅을 해가지고 그 서머리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실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분석을 할 때는 그냥 그 서머리들을 가져다가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미리 계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코드들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분석 시간이 빨라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네이티브 함수에 대해서는 그 실행 흐름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모든 분석기가 다 자바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C나 C++로 짜여진 라이브러리의 실행 흐름은 그냥 전혀 알 수가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2017년 기준으로 약 70%의 앱에서 한 개 이상의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이티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법 중 하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오버 어프로크시메이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컨저베이티브 어프로치를 사용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플로우 드로이드에서는 둘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네이티브 시스템 라이브러리나 좀 자주 사용된다 싶은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미리 컴퓨팅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블랙박스 접근법을 이용을 해서 하나라도 파라미터 중에 하나라도 테인티드 된 경우에는 모든 나머지 파라미터랑 리턴 밸류를 모두 테인티드 되었다고 간주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플로우드로이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 230편을 통해서 연구 동향을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글 스컬러를 대상으로 크롤러를 제작을 했고요. 이제 제가 SLR 논문을 좀 쓰려고 하다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한 기법인데, 그래도 이제 스노우볼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실제로 논문 230개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엑셀표에 만들어가면서 정리해가면서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더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연구의 목적은, 그러니까 2015년까지는 연구 분야의 탄생 분야예요. 그래서 이때 막 연구가 막 붐해서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가 이제 개인정보 유출 탐지 그리고 취약점 탐지, 이렇게 두 가지 큰 분야였고요. 2011년에는 별로 없었는데 12, 13, 14, 15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태틱 애널리시스 기법 중에서도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아래쪽에 그 큰 비중으로 있는 코드 인스트루멘테이션에서도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좀 이렇게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두 개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한 50%에 가까운 기법들이 테인트 애널리시스와 관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참고할 만한 논문들을 아래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그 중에서도 플로우드로이드가 압도적으로 이제 인용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8년까지를 보면, 이제 2018년까지가 연구 발전의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는 이제 막 도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다가 18년쯤이 되면 이제 도구들의 대표 주자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나왔던 플로우드로이드가 이제 각가지 2015년에 나온 ICC TA와 통합을 하게 되고요. 스톱 드로이드가 2016년에 나오면서 정확성이랑 속도를 향상하게 되고, 계속 개발이 진행되면서 뭐 인플리시트 플로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계속해서 논문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플로우 드로이드는 2017년에 논문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만드로이드는 2014년에 맨 처음 나왔었는데, 이때 나왔을 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엔 플로우 드로이드보다 성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도 계속 주목을 받다가 2018년에 논문이 이제 재개재된 이후에는 개발이 좀 중단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2018년 다시 나올 때까지는 또 성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로이드 세이프는 15년에 NDSS에서 나와서 16년까지 개발이 되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16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제 연구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다 보니까 새로운 테인트 애널리시스 도구들을 개발하려는 연구보다는 어떤 것이 좋은가를 이렇게 비교하려는 연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회들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자동화 분석이나 뭐 유즈닉스 시큐리티 이런 괜찮은 학회들에 이렇게 다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분석 논문들을 보면 이 어떤 이런 도구들을 동일한 그 환경 세팅 그리고 동일한 어떤 벤치마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동일하게 수행을 해서 어떤 것이 좀 흐름이 좀 괜찮게 잡히는지, 어떤 것이 속도나 메모리 측면에서 좀 괜찮은지, 어떤 것이 에러가 잘 발생을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의 흐름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구 분야는 발전이 됐지만 몇몇 이제 해결되지 않은 챌린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네이티브 함수는 전혀 해결을 할 수 없을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JN 사프라는 논문을 보면 이제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와 자바 이제 코드를 각각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콜그래프를 합쳐주는 그런 논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CM CCS에 2018년에 실리게 되고요. 자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 리플렉션에 대해서는 이제 리플렉션을 그 리플렉트 콜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문이 드로이드라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플로이드로이드 같은데 이렇게 적용하기 쉽도록 만들어져서 이제 약간 플러그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중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플로이드로이드를 그냥 썼을 때랑 플로이드로이드에 드로이드라를 적용해서 썼을 때 뭐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아쉽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온 걸 확인을 했고요.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이제 ICC라고 부르는 인터컴포넌트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컴포넌트 간의 이런 통신을 잘 잡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연구 흐름이 또 있는데, 이제 2014년에 나왔던 이 논문이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여기에서 IC3라는 도구를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ICC에 대해서 어떤 탐색을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런 도구인데, 이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아래 두 개의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논문에서는 첫 번째 도구가 이제 에픽이라는 논문이고요. 그 에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쪽에는 IC3 그리고 그 밑에는 ICCTA라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 두 개의 논문에서는 이 컴포넌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잡을 수 있고 그거를 포함해서 그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들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2018년까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19년이 넘어가면 이제 슬슬 이제 새로운 테인트 애널리시스 툴들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좀 줄어들게 돼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자바로 된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 한계점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한계 때문에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 자체가 막 발전한다기보다는 이제 얘를 이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의 발전도 여전히 있기는 해요. 좀 드물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있기는 하고, 이제 첫 번째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좀 속도에 치중을 하면서도 성능을 잡았다고 했던 컴퓨터 시큐리티에 실린 논문이고, 두 번째 이제 RAICC라는 논문은 ICC 관련인데 그 다큐멘티드 되지 않은 그런 약간 언다큐멘티드 ICC에 대해서 탐지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이고요. 이제 취약점 발견을 또 이제 스태틱 애널리시스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포스터라는 도구는 이제 플로이드로이드랑 안드로벅스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스캐닝했던 그런 논문이었고, 펌스코프라는 이 논문이 조금 유명한데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에 그 사전에 설치된 그런 기본 앱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850개의 권한 상승 취약점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즈닉 시큐리티에 실렸던 좀 유명한 논문이고, 그 마지막 논문은 이제 그 다른 앱의 코드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스태틱 애널리시스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논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특이한 좀 논문들, 그러니까 이제 스태틱 애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흐름은 이제 에너지릭 또 웨이클락 디텍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의 배터리를 갉아먹는 그런 앱을 식별하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뭐 앱에 어떤 센서나 GPS 데이터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뭐 앱의 레이아웃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져서 뭐 데이터를 약간 너무 많이 쓰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좀 잡다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리케이션 내부의 피처들을 잡기 위해서 좀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가져왔던 게 머신러닝 관련 논문이었는데, 사실 머신러닝 논문이 되게 많았는데 한국 논문이 좀 반가워서 이거를 가져왔고요. 머신러닝 할 때 어떤 피처를 잡기 위해서 그 스태틱 애널리시스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딥 인텐트라는 논문은 이제 앱의 그 사용자한테 보이는 아이콘과 실제 행동이 다를 경우에 그거를 식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었고, 마지막 논문은 이제 레드 드로이드라고 애플리케이션 리둔던시, 그러니까 앱에 실행되지 않는데 쓸데없이 용량이 커지는 그런 걸 잡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어떤 연구들이 가능하고 스태틱 애널리시스 기법들이 이렇게 쭉 발전했다가 지금은 살짝 이렇게 잠잠해지는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었고 어떤 연구들이 추후에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한계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난 연구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네이티브 라이브러리가 비중이 너무 증가했고,
사실 학계는 좀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 최근 트렌드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트렌드는 하이브리드 앱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웹앱 이런 것들을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의 코드를 이용을 해서 그 안드로이드 형식으로 그냥 포팅만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내에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자바의 비중이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의 비중이 증가하고, 또 최근 개발 트렌드가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 이런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자바 기반의 이런 정적 분석 도구가 좀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2021년에 이루어졌던 이 플로이드로이드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이 연구 논문이었는데, 실제로 82개의 이제 그 데이터 흐름 중에서 오직 19개밖에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오른쪽 보시면 그 실행 시간인데요. 그 최소 1분, 최대 20.2시간이고 평균 2.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짝대기로 되어 있는 중앙값은 11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실험했던 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평균으로 내보니까 2.8시간, 2.8시간의 실행 시간을 가졌다고 하고요. 뭐 메모리 사용량도 보면 좀 적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현재도 잘 이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머신러닝이 최근에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피처들을 추출하는데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 기법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의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활발하게 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아까 봤었던 에너지 릭 디텍션.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안드로이드 기기에 뭐 용량을 잡아낸다든지, 그러니까 용량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 사용량을, 그러니까 배터리 사용량을 지나치게 잡아먹는 그런 부분들을 잡아내는 연구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의 연구 분야는 소프트웨어 디블로팅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리둔던시 제거 이런 건데, 그 너무 애플리케이션의 용량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 분야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이제 디지털 포렌식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건데요. 디지털 포렌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소스와 싱크의 개념을 살짝 응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는 이제 수집하고자 하는 증거, 그러니까 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메일, IMI, 뭐 맥어드레스 이런 거를 반환하는 함수들을 소스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를 데이터의 저장 위치로 했을 때 그 데이터 흐름들이 다 분석이 되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동화 포렌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데이터들을 분명히 반환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곳에 저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를 여태까지 포렌식에서는 하나하나 다 수동으로 분석을 해본다든지, 뭐 동작 하나 하고 그 스냅샷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분석을 했는데, 이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이용을 하면 그 자동화 포렌식을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몇몇 선행 연구들, 그러니까 이 4개의 논문이 거의 전부였는데 2018년 DI와 이제 CCS를 시작으로 이 논문들에서 포렌식에도 스태틱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적용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예시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이 앱 에비던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플로우 드로이드와 같은 이런 테인트 애널리시스를 돌린 결과예요. 그래서 앱 패키지별로 어떤 타입의 에비던스가 어떤 패스에 남는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가지고 있게 되면 사용자 디스크 이미지를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분석을, 그러니까 모르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결과가 있으면 미리 이제 딱 그 필요한 정보만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분석하거나 뭐 실험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도가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다 빼가지 않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서 상호간에 더 좋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멋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막 연구 동향을 좀 파악하고 원리를 파악한 단계이고, 앞으로는 이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발표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 혹시 여기까지 들어준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온라인이라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기가 좀 어려울 텐데 여기에 있는 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에 있는 다양한 어떤 연락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지훈이었습니다.